고인의 술법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한 법률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높은 위치에서 여러분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행동 경로를 설정하여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켤 때 플랫폼은 즉시 여러분의 터치 동작을 기반으로 체온과 혈압 그리고 심박수 변화를 포함한 신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플랫폼은 즉시 여러분의 취향과 태그를 식별하고 심지어 심리 변화 곡선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상품과 작품 그리고 사상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미친 듯이 추천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추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취향을 만족시키며 끊임없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또한 중독 역시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극을 받아 즐거움을 느낄 때 도파민이 강력하게 분출됩니다. 이러한 쾌감은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어 우리를 계속해서 중독되게 만듭니다. 엔터테인먼트 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각 앱 뒤에는 강력한 운영팀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심리학과 행동학, 그리고 소비학과 신경학의 지도 아래 상호작용과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 및 연산 능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갈수록 의존하게 만듭니다.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거대한 형상이 없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우리 각자의 운명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움직임을 조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가 아닐까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투명 인간이 되어 마치 벌거벗은 채 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알고리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 어떤 플랫폼보다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쇼핑 플랫폼은 여러분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알고, 소셜앱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며, 유튜브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배달앱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알며, 구글은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고, 지도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감시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의 모든 흔적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누구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어떤 키워드를 말했는지, 인터넷에서 무엇을 샀는지, 어느 호텔에 머물렀는지, 어떤 기차나 비행기를 탔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장되어 각 아이디의 행동 추적을 형성합니다. 호텔에 투숙할 때 등록하지 않거나 차를 탈 때 표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당신의 정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면 인식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텔이나 기차역에 들어서기만 해도 여러분의 행적은 즉시 노출됩니다. 어딘가로 숨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켜기만 해도 기지국이 여러분의 방위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호를 통해 기지국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기지국이 동시에 작동하면 여러분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비밀리에 모인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식별 태그가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태그가 한 장소에 동시에 여러 개 나타나면 이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은 얼마나 냈습니까?
불법 소득은 없습니까? 해외로 송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자산 정보는 투명합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꿈은 절대 꾸지 마십시오. 현재 수사기법은 얼마나 정교할까요? 피 한 방울로 조상 3대의 지문을 추적하여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발자국 하나로 키와 몸무게, 그리고 보행 습관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털 한 가닥이나 피부 조각 하나로 유전 정보를 추출하여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와 기지국 신호 하나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나로 사고나 범죄 현장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감시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소비와 오락, 그리고 교통행위만 감시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감정의 동요나 심리적 경향, 그리고 분노나 기쁨이나 사랑과 같은 신체 상태를 포함한 우리의 생물학적 행동도 대량으로 수집될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손을 대면 플랫폼은 손가락 온도와 피와 혈압을 기반으로 감정 변화와 행동 성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시민이 생체인식 팔찌를 착용하여 24시간 체온과 심박수를 추적하고 심리와 신체를 감시하며 자신을 전면적으로 추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50년 전 소련 국가보안위원회는 인간 스파이에 의존했기에 매일 2억 4천만 명의 소련 시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곳곳에 있는 센서와 강력한 알고리즘 덕분에 그 일이 쉬워졌습니다. 머리 위 세자 높이에 신령이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통제될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작하여 상품과 감정, 그리고 사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팔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업가와 상인, 그리고 배달원과 공유 차량, 기사, 그리고 스트리머와 콘텐츠 제작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리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배달원이 음식을 수령해서 배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달 시간은 플랫폼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평가가 나빠지고 수입이 줄어들며 심지어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메이투안에서는 실시간 지능형 배달 시스템을 슈퍼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플랫폼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가 작동 원리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하는 순간 시스템은 직원의 이동 경로 편의성을 기반으로 누가 주문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주문은 보통 3개 또는 5개씩 묶어서 배정됩니다. 각 주문에는 음식을 받고 배달하는 2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만약 한 직원이 동시에 5개의 주문을 받아 10개의 임무 지점을 수행한다면 시스템은 11만 개의 경로, 옵션 중에서 단 몇 초 만에 수천 명의 사람을 위해 수천 개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알고리즘 시스템에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배달원은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만 사용할 뿐 플랫폼의 알고리즘 시스템에는 전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과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은 등급 게임도 설정해 두었습니다. 배달을 많이 할수록 정시 도착률이 높을수록 고객 평가가 좋을수록 직원의 누적 점수는 많아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소득 보상도 커집니다. 시스템은 이 평가 메커니즘을 레벨업하고 몬스터를 잡는 게임으로 변모시킵니다. 각 등급에는 고유한 칭호가 있어
많은 사람이 끊임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탈출할 수 없는 무한한 주기에 갇히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알고리즘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직원 자신들로 하여금 점점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각 배달이 끝날 때마다 그들의 데이터가 플랫폼의 클라우드 데이터에 업로드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각 사람의 최대 속도를 계산합니다. 모든 사람이 빨리 달릴수록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속도를 높여 조정합니다. 각 배달원은 기계처럼 알고리즘에 통제되어 한순간도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무한한 반복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은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배달원 포럼에는 배달은 사신과 경주하는 것이며 교통경찰과 친구가 되고 빨간 신호등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배달원뿐만 아니라 상점들도 알고리즘에 갇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여 비용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해야만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배달 음식점의 수입 내역을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8,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팔면 가게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6,000원 뿐입니다. 가게가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순위가 낮아져 영업 기회를 잃게 됩니다. 더 화나는 것은 같은 1만 원의 수수료라도 플랫폼마다 21%나 25% 또는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플랫폼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시스템이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한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알고리즘이 어떤 규칙을 수행하는지는 플랫폼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노동자가 직접 착취당했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점들이 겪는 알고리즘의 어려움입니다. 알고리즘이 상점의 이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지하면 추천 노출을 제한하고 이용 비용을 높입니다. 상점이 약해지면 알고리즘은 그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희미한 생존 기회를 남겨둡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항상 근근히 살아가는 상태로 만들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알고리즘의 덫에 빠집니다. 빅데이터 킬은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소비 능력이 클수록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이용해 단골 고객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배달원의 경우 배달 속도가 빠를수록 같은 거리의 주문에 대해 시스템이 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직원은 몸을 던져 일하고 상점은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데도 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쇼피를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자 규모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알고리즘이 다 삼켜버린 것은 아닐까요? 쇼피 외에도 라자다나 티키나 틱톡샵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비 플랫폼들은 모두 알고리즘 덕분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구글이나 틱톡에서 상품을 검색한 다음 페이스북을 열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표적화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거대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 원칙은 상당히 유사하며 세 가지 주요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각 개인이 밤낮 없이 끊임없이 노동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문을 받고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만들게 하여 마치 죽을 때까지 실을 뱉어내는 누에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그 어떤 개인도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플랫폼에 대항할 만큼 강력해지면 알고리즘은 그의 발목을 잡고 다른 개인을 지원합니다. 셋째, 개인 간의 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다가
소득 격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격차를 줄여 약한 개인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플랫폼의 장기말입니다. 플랫폼은 각 개인에게 먹고 살 밥 한 덩이를 줍니다. 하지만 딱 한 덩이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기껏해야 밥 한 덩이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발전과 인간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찬 기술적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구속하려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슬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개미나 하등 생물처럼 보일 뿐입니다. 평생 알고리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인간의 운명은 더 이상 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알고리즘 앞에서 우리는 작은 개미일 뿐입니다.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라기 개로 여깁니다. 알고리즘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코끼리처럼 거대하고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은밀하게 각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세상의 움직임을 조종합니다. 노자가 도에 대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장기말이 된 것에 안주하며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행복은 물질이 아닌 정신에서 옵니다. 물질적 수입은 모두 비슷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일찍 내려놓고 부자가 되겠다는 집착을 버려 영혼의 안식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나 취미나 생활 방식 같은 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인생은 고해인이 스스로 구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알고리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로울 정도로 긴장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세 식구가 있는 가정에 휴대폰 세대와 세계의 별개 세상이 존재하며 각자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아내는 남자의 외도가 본능이라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집안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면 3대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을 수 없으니 자신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비상금이 있어야 계속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젊은이의 삶에 항상 간섭하는 존재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미혼 남성은 결혼 지참금이 너무 비싸고 집을 사기 어려우며 아내를 얻는 것은 평생의 빚이라는 내용을 봅니다. 요즘 여자는 결혼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미혼 여성은 결혼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을 봅니다. 결혼은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며 출산은 인생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과외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다그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내용을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통제광이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내용을 봅니다. 알고리즘은 결코 진실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과장할 뿐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각 사람에게 피해자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모든 작은 갈등을 확대하여 누구나 자신이 가장 억울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가족은 원래 서로를 포용하는 항구였지만 인터넷의 선동 아래 점차 서로 의심하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휴대폰을 보면 자식이 불효하면 천벌을 받는다거나 노인이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는 내용만 가득할 것입니다. 자손이 족쇄가 되게 하지 말고 연금은 자신이 써야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낭만의 시작입니다. 지나친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며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남자의 휴대폰을 보면 중년 남성의 몰락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거나 실패한 중년 남성, 그리고 아내의 몰이에는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식의 내용뿐입니다. 젊은이들은
원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평생 그 그늘에서 사는 이야기만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내가 원하는 삶을 주지 못할 거라면 왜 나를 낳았느냐는 내용을 봅니다. 인터넷은 의도적으로 분열을 조장하여 사회관계를 찢어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원래 우물 안 개구리의 시야를 넓혀 우물 밖의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만 마리의 우물 안 개구리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동의하며 결국 세상은 정말 우물 입구만 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공명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극단적인 감정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군중의 공명 효과가 그 감정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은 정교하게 조작된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 전 국민에게 도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은 다른 관점이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차단하고 결국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정보 필터 버블입니다. 한 가지 정보만 팔로우하고 기분 좋은 것만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 장애인처럼 되어 자신이 짠 우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될 것입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생각은 극단적이 되며 편견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것은 또한 에코체인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메아리는 더 커지고 반복되며 중첩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관점만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의 감옥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은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흥분, 그리고 불안은 플랫폼에 의해 정확하게 감시되고 자동 학습되어 계속해서 피드로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일수록 알고리즘은 더 흥분하고 여러분이 분열될수록 플랫폼은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추적당하고 감정에 따라 먹이를 받아먹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음모론을 좋아하면 온갖 충격적인 내용을 추천합니다. 남녀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성별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사회가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면 도덕적 타락에 대한 자극적인 제목을 계속 띄웁니다. 더 많이 볼수록 그것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은 더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온통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자신의 상상 속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여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각자의 정보 감옥에 갇히면 사회 전체가 소통 방식을 잃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며 빈부와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 아래 우리 모두가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피해자가 되어 그들의 이익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찢어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대립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과 불행은 알고리즘의 선동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과 알고리즘의 관계는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알고리즘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지만 결정은 여전히 우리가 내립니다. 둘째, 알고리즘은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방향과 원칙을 알려주고 실행은 우리가 합니다. 셋째, 알고리즘은 우리의 신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포기하고 평온한 삶을 즐기며 모든 것을 그것에 따릅니다. 알고리즘의 힘과 함께 인간은 점차 생각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결정권을 간접적으로 포기합니다. 미래에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뉜 것입니다. 99%의 평범한 대중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습니다. 매일 짧은 영상을 보고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게임을 하며 사회의 관객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자원을 소비할 뿐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채굴되기를 기다리는 좀비처럼 빅데이터의 일부가 됩니다. 극소수의 1% 사람들은 알고리즘이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 역시 추천 내용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알고리즘의 말을 듣지만 알고리즘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세상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고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들이야말로 인류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이끌고 지배합니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사회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99%의 평범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충분한 자원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사육되거나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문명의 역사는 사육의 진화사입니다. 초기 문명은 닭과 오리와 거위와 소와 돼지와 개와 고양이와 토끼 같은 동물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인간을 사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더 높은 문명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에는 99%의 사람이 1%의 사람에게 사육될 것입니다. 1%의 사람은 주인으로서 식량과 풀을 분배하고 사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합니다. 나머지 99%는 애완동물입니다. 누군가는 우는 닭이 되고 누군가는 밭 가는 소가 되며 누군가는 돼지가 되고 누군가는 개가 됩니다. 사회는 점점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도 여러 종류로 분류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애완견으로서 귀여움과 사랑을 담당합니다. 누군가는 경비견으로서 보호와 경계를 책임집니다. 미래의 세상은 작은 칸으로 나뉜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은 같은 칸에 배치될 것입니다. 칸의 벽은 매우 견고하여 각자 자신의 인지, 감옥과 정보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칸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확인하고 동의하며 같은 하늘을 공유합니다. 그 후 짧은 영상과 라이브, 방송과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통해 마음껏 즐거움을 얻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접혀서 성장할 필요도 없고 깨어나거나 가치를 창출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저 감정을 위로받고 환상을 품으며 빠르고 간편하게 자극받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리즘의 협조로 미래의 콘텐츠 생산 및 배포 메커니즘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각 작은 칸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육되고 정보를 배급받게 됩니다. 세상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지능형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그들은 노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부양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보는 사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의 진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노예 시대입니다. 사람 간의 노예 관계는 두 가지 경우에만 형성됩니다. 기술이 낙후된 원시 사회이거나 아니면 사회가 극도로 발전한 경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왔으니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전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미래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주인 사고방식은 단 1%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분배하고 게임의 규칙을 설계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막습니다. 이것은 긴장되고 힘든 작업입니다. 애완동물 사고방식은 나머지 99%가 사용합니다. 애완동물이 되는 것도 꽤 행복합니다. 진실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주인이 정해준 길을 따라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물을 기억하고 주인을 만나면
짖거나 소리를 내고 배불리 먹으면 자고 일어나면 먹는 것입니다. 그저 순진하게 평생을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사육의 본질은 주인과 애완동물이 희망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모두가 노력하고 규율 있게 살며 각자 역할을 다하여 사회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함께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각자 나름의 행복과 고통이 있지만 1%의 주인이 되는 것은 대개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평생 투쟁과 고생이며 고독과 우울이고 세상의 가장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경험하며 인간의 선과 악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사회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할 비전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들은 항상 대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멈춰서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꿰뚫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유일한 진실은 세상에 원래 진실이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99%의 애완동물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환상 속에 살며 단기적인 쾌락과 자극에 빠져 그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자유와 해방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들은 지배당하고 사육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사육 방식이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고 업데이트될 뿐입니다. 주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애완동물의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더 잘 통솔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인과 기업가와 예술가나 창작자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확실한 것은 미래는 능력에 따라 배치되고 특징에 따라 위치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각자 맞는 위치에서 맞는 임무를 수행하며 실제 가치가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거대한 감옥 같고 인생은 거대한 족쇄입니다. 애완동물이 주인을 보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애완동물을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도 너무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대 위에서든 무대 뒤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노예가 될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유일한 길은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여 반알고리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본능을 따르므로 반알고리즘은 본능에 저항하는 것이며 본능에 저항하는 것은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통 문화를 숭상할까요? 전통 문화는 반알고리즘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문화는 솔직히 말해 극기라는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쾌락을 탐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꺼이 자신을 극복하고 정진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은 자신을 맞추시키고 도피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래에는 99%의 사람이 알고리즘에 통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1%의 사람만이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수신하고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향락이나 자극을 쫓지 말고 자신의 분야에 깊이 몰두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1%의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인연 있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반응해 주십시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이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무량한 공덕입니다.